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뭘 공부하면 되나요? 시험은 있어요?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아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한번 접목해서 참석자로 계시는 분들도 뭔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분야의 회의를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의들을 꽤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왜냐하면 저 또한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공부하고 막 자격시험을 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인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국제공인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내부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을 아예 퍼실리테이터로 가져서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한다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부서에서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를 좀 해봅시다. 비효율 업무를 줄이는 업무를 해봅시다. 뭐 아니면 실적 보고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 때 내가 퍼실리테이터로 가서 회의를 아주 나이스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친구가 회의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점점 퍼실리테이터로서 조직 내부에 이런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이런 퍼실리테이터를 양성을 하고자 기획을 해서요, 양성 대상자를 뽑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것을 많이 하는 조직은 그 회사 내에 인사팀이라든지 아니면 혁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또 워낙에 요즘에는 아주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퍼실리테이터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외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퍼실리테이션을 교육하는 회사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요. 그것을 내가 우리 조직 내부에 점점 접목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 경험을 쌓아 올라가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을 많이 하는 부서에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이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 가치, 역할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과 툴을 익히게 됩니다. 굉장히 교육은 재밌고 쉬운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수하신 분들은 현재 많이 조직 내에서 작은 회의부터 좀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난 직업적으로 퍼실리테이터가 될 거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교육은 일단 체계적으로 받고요. 그런 교육을 수료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을 접목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마을에서 마을의 비전을 수립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와 어떤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퍼실리테이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어떤 프로보노,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가서 처음 한두 번 접해보면서 점점 같이 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경력이 또 쌓이기 시작하면은 또 개인이 아주 독립적으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요, 조직 내부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업적으로 퍼실리테이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는 내가 이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조직 내부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회의를 설계할 때 무엇이 효과적인지 빨리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직업 퍼실리테이터는 회사에서 이런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요청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3자가 들어가서 이 밖의 시각으로 이 조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 해결 방식은 뭐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가능한 어떤 조직 개발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나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든지 방법론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많은 퍼실리테이터들은 기본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두 번째로 이런 조직을 좀 더 컨설팅하는 데 필요한 것들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럼 퍼실리테이션은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역량은요, 국제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지정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기준으로 추후에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자격을 인증을 할 때도 이 역량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퍼실리테이터라고 가정을 하면요, 고객사에서 문의 전화가 와요. 저희가요, 하반기에 브랜드를 새로 리뉴얼을 하게 돼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전략을 도출해야 되는 워크숍을 하고 싶어요. 와서 미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전화를 받고 가게 되죠. 그럼 가서 참석자가 누군지, 주제가 뭔지,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은 이만큼 높습니다. 회의 시간은 8시간인데요. 이 안에 3박 4일을 토의해도 모자랄 정도의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퍼실리테이터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범위가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고객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절대 일방적으로 서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서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 적합한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긴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무엇을 논의하면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한 프로세스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적인 환경을 좀 조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고민이 많은 어떤 워크숍 상황이라 하면요, 아주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싶고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신입사원들과 조직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된 리더들이 한 조에 묶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요, 전 고민이 참 많아요.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분명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고, 누군가는 그 회의가 불편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들이 편하게 한 명 한 명 토론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또 집단 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것도 퍼실리테이터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이겠죠. 이 중재라고 한다면 원인이 뭔지를 먼저 알게 하고요. 그러한 원인별로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서로 다 알 수 있게 하고, 또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통의 눈으로 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토론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또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게 토론이 진행이 되더라도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이 회의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켜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마다 필요한 전문 지식도 퍼실리테이터가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은 인증된 교육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을 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시중에는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으로서 협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과연 이 퍼실리테이터가 정말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발생할 수 있는 가치를 믿고 있는가도 많이 봅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 다 잘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철학이 바탕이 돼 있어야만 상대방의 의견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상호 의견 교환이 아주 쉽게 되도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굉장히 눈여겨보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는 제가 또 이런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을 인증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의 역량을 퍼실리테이터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역량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부에서 아주 작은 회의부터 내가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이런 역량들이 좀 쌓여 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전문 지식, 즉 퍼실리테이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은 뭔가 따로 내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관련한 사람들끼리 지식을 교환하는 동호회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모이는 곳에 가서 배운다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습득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제가 조직에서 퍼실리테이터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전문 직업으로서 조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인증 방법이 있나요?를 여쭤보기도 하세요. 자격 시험을 여쭤보는 건데요. 국내에도 자격 시험이 있고요. 국외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어떤 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서칭을 하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도 체험 교육이라든지 인증 프로그램 같은 걸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인증 교육기관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곳을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증 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퍼실리테이션의 경험을 쌓게 되면 이제 전문 퍼실리테이터로서 내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에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인증 심사에 도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은 일단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면은요, 과거 3년 내에 7번의 퍼실리테이션을 수행한 사례가 있으면 됩니다. 그 7번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퍼실리테이션은 작은 소수의 인원만 모이면 가능하다. 2명이든 3명이든 내가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사례면 됩니다. 실제 제가 인증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떤 분은 교회에서 퍼실리테이션 한 사례를 케이스로 넣기도 했고요. 어떤 분은 대가족이었는데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까를 넣은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호주 분이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했습니다를 인증하면 됩니다. 7개 정도의 케이스에 어떤 상황,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를 서류로 기입을 하고요. 한 가지 사례는 그 중에 선택을 해서요. 이 협회에서 인증하는 7가지 역량에 따라 에세이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2천자 내외예요. 그래서 7가지 역량을 나는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를 좀 증명할 수 있게 에세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증을 받는 곳에 보내게 되면 그 협회 홈페이지에 인증 날짜라든지 기간이 이렇게 뜨게 되면 그때 그 담당자에게 서류를 보내게 되고요. 거기에서 인증 심사를 거쳐서 당신은 퍼실리테이터로서 기본 자격이 인증이 됐습니다 라고 1차 심사 결과가 날아오고요. 2차 심사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2차 심사에 초대를 받게 되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퍼실리테이터로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심사 과정은 고객과 논의를 통해서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1차 심사 결과를 받고 2차 심사를 하기 전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 한 달 동안 나에게는 심사위원이 배정이 돼요. 그럼 그 심사위원과 실제로 고객과 이 일을 수행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 롤플레잉을 하게 되는데요.
고객은 정말 실제 고객처럼 본인의 어떤 상황, 처한 문제, 내가 하고자 하는 회의 어떤 참석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퍼실리테이터에게 보내서 내 이 상황에서 효과적인 퍼실리테이터를 설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퍼실리테이터는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심사에서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션을 그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되는데 제약 조건은 실제로 심사를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설계한 걸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진행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한 8명의 참석자를 놓고 실제 고객과 논의했던 거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은 굉장히 퍼실리테이터로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군.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계되었어 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달 기간에 거쳐서 프로세스를 설계하게 되고 실제로 심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심사는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의 질문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30분 정도 거치고 나면 이후에 또 30분을 워크숍을 이제 진행하면서 실제로 진행하는 역량을 체크하게 되고요. 이 워크숍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의 퍼실리테이션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퍼실리테이션을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느냐, 보완을 한다면 뭘 하는 게 좋겠느냐 등의 퍼실리테이터가 다른 퍼실리테이션을 보는 눈도 정확하게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퍼실리테이터로서 회고를 한다면 뭘 더 개선을 하면 좋을까를 묻는 등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하게 되면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 기본 인증의 합격 여부를 당일날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국제 인증 퍼실리테이터 자격 심사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도 동일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국제심사는 심사위원이 영어를 하는 심사위원과 중국어를 하는 심사위원밖에 없어서 언어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과 한국은 편안하게 한국말로 진행하고 있는 것. 제가 저는 국제인증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은 제 스스로 저의 능력을 한번 평가를 받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도전을 했던 거고요. 국내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할 때에는요. 국내 자격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직에서는 이것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퍼실리테이터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인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뭔가 우리 컴퓨터 시험을 치는 것처럼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외워서 객관식, 주관식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체크하는 형태로 이것을 알 수는 없고 또 퍼실리테이션이 책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서로 상호 소통하게 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는 굉장히 성급하게 어느 날 자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라기보다는요. 아주 작은 상황 하나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 좀 더 공평하게 의견 나누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더 큰 조직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팀 내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내가 꼭 미션을 받지 않더라도 이번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회사에서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런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다면 그때 또 완전히 접목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점점 이론과 실무가 결합이 돼서 퍼실리테이터로서 정말 파워풀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소한 이런 퍼실리테이션과 퍼실리테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퍼실리테이터에 관련한 중요도가 더욱더 올라갈 것 같고요. 많은 기업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나 이런 혁신을 담당하는 업무에서는요. 이런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점점 조직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잡이 다른 게 있더라도 플러스 알파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다양한 활동에서 내가 한번 주도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면 퍼실리테이션을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이런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 내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소하지만 이것을 익혔을 때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퍼실리테이션을 체험해 보시고 퍼실리테이터로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설계하는데 좀 더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역량을 가지면 좋을지 그런 정보들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런데요, 이 실제로 네. 최근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 점도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요. 최근에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에서 이런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짐에 따라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런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받은 곳은 국내 많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뭐 KT라든지 KTNG, 뭐 수자원공사, 뭐 외국계 기업으로는 존슨앤존스, 뭐 이베이 코리아, 뭐 얀센 등등등 안 거쳐간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었던 회사마저도 최근에는 퍼실리테이터들을 이런 주니어급만이 아니라 리더들을 대상으로도 양성을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접하신 분들이 좀 더 자격 인증에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시고, 그래서 이런 그 한국에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협회에 문의해서 인증 심사에 도전하시고 계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자격증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20명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초창기에 딱 몇몇 분들은 현재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제외하고요. 15, 20명 미만으로 지금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또 올해 이런 국제 컨퍼런스가 또 열리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제 자격증 신청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대기자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국제 자격증은 영어와 중국어로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 2개 국어, 3개 국어를 좀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만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격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각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요. 실제로 저는 아시아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자격 심사에 도전을 했는데 이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인도에서 오신 분, 싱가포르, 뭐 일본, 중국, 홍콩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쓰다 보니까 실제 심사할 때 이 심사에 도전하는 후보자들끼리 참석자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너무나 나이스하게 영어를 진행하시는 분은 오히려 참석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알아들었던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회의를 진행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할 수 있다면 심사에 도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국제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중국어를 만약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국인 심사위원이 있으니까요. 또 그 언어로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이 직업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좀 많은 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작년 겨울에 제가 국내에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양성하는 기관이 얼마나 생겨났나를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문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문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10년도 대비해서 이것을 양성하는 기관이 3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가지수로 봤을 때는 한 50개 이상이 늘어난 것 같고요.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퍼실리테이터는 그 이상으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것이 비즈니스가 되고 수요가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에서 퍼실리테이션의 역량이 중요하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 또 이것을 양성하는 것을 하고 또 내부에서 퍼실리테이션을 접목해서 회의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소통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역량으로 그 사람의 어떤 리더십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전문 직업으로서 퍼실리테이터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도 접목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도전을 하고 이것을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진부한 말이지만요. 궁금하면 도전하십시오. 전 이걸 남겨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냥 퍼실리테이션을 해봐 라는 말을 듣고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나요? 라든가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일을 가중을 시키나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면 현재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접했을 때 뭔진 모르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이게 아주 모호하다라고 하면 직접 체험을 해본다면 그것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정말 이게 내가 잘 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십시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퍼실리테이션이 궁금해지신다면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검색하셔서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시고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든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나와 잘 맞는 것 같은 적합성을 발견하게 되시면 그걸 키워나가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소통이 연일 화두인데요. 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교류와 합리적인 중재를 통한 그런 따뜻한 소통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